안녕하십니까. 정치블로거 IM 피터 임명도입니다.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북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증거는 없었습니다. 무슨 찌라시 장관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이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청와대 문건도 찌라시, 남북대화록도 찌라시, 개성공단도 찌라시, 찌라시가 판치는 정권입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그 찌라시 정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더 IM 피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종 기자와 함께 개성공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 기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예,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요즘에. 정말 자고 일어나면 뻥뻥 터지는 그러니까요. 일들. 이번 주, 지난주 해갖고 제일 큰 이슈 이제 개성공단 그렇죠. 중단이죠. 예. 근데 개성공단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감히 선배 이걸 하나로 적확하게 왜 중요하다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굳이 하나를 꼽자면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건 차치하고 제가 볼 때 이건 차순이고 우선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평화적인 단계로서의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크거든요, 저는. 예, 맞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렸던 그림이 있어요. 네. 뭐냐면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고 그러니까 남과 북이 동북아의 중심적인 그런 어떤 경제 물류나 경제 활성화의 그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게 이게 중장기적인 이제 통일 관련된 그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성공단의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성공단에 있던 방수포 부대가 이제 10km 이제 뒤로 갔는데 군생활 해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경기도 쪽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 경기도 쪽에 관련돼서 북한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건물 안에 이렇게 시멘트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북한군이 내려올 때 그렇죠. 그거를 무너뜨려 갖고 이제 저지하기 위한 방법인데, 개성에서 서울까지는 60km죠. 예, 평야예요. 그냥 일직선은 쭉 들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지금 선배 말대로 파주 이제 가는 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사무실 합정동에서 파주 가는 길에 보면 자유로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배 얘기대로 이상하게 석벽 건물들이 그냥 도로 중간에 있어. 그래서 그걸 갈 때만 볼 때마다 저게 뭔가 하는데 거기다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그냥 언제든 무너뜨려서 길목을 차단한다 그런 의미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일산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말이 있었죠. 네. 뭐냐면 방벽이라고.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올 때 일산의 그 아파트들이 방벽을 세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개성공단이 만약 평화지대가 아니었다면은 그쪽에 군부대가 진입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미사일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미사일이 동원될 필요가 없어요. 근접거리기 때문에 곡사포나 그러니까 우리가 스님이 얘기하는 대포로 몇천 발 쏴대면은 벌써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이 개성공단에 있던 북한 부대가 뒤로 밀린 건 굉장히 한반도에 평화를 주는 건인데, 이걸 자꾸 이제 경제학적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의 개념은 단기 투자, 중기 투자, 장기 투자가 있는데, 이건 사실 장기 투자에 이제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이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이 개성공단을 중단을 하면은 굉장히 북한이 손해볼 것 같지만은 알다시피 손해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2013년에도 개성공단이 이제 북한이 이제 중단을 잠시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 주식 쭉쭉 떨어졌죠. 시중주급 떨어졌죠. 일단 경제가 마비가 될 정도로 그게 굉장한, 왜냐면은 외부에서 볼 때는 이 한반도는 아직까지도 전쟁이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누구도 투자 안 하죠. 돈을 다 빼죠. 근데 이 일을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알아서 정말 셀프 자해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켜달라고 하면서 법을만 통과를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자기가 스스로 경제를 외치더니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린 거거든요.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그 워딩 있잖아요. 통일은 대박이고
뭐죠 유라시아 뭐죠 이니셔티브 있고 굉장히 통일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경제적인 그 전망을 정말 블루맵을 제시를 했는데 왜 이렇게 진짜 DMZ도 평화보고 어쩌고 그렇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스스로 엎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그 사람이 했느냐는 뭐 시간상 저희가 이제 지금 다룰 수 없고 오늘은 이제 개성공단의 중요성인데 그 개성공단 그 홍준표 장관이 개성공단의 자금이 그 북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중단한 그 논리 근거로 그렇게 됐는데 그 사실 북한의 경제 구조를 모르면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사회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모든 돈을 일단 그 정부로 다 들어와요. 들어와서 그 배급을 주는 거예요. 쌀 배급표, 뭐 식량 배급표 이걸 다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39호실에 들어간 39호실이 왜 39호실이냐면은 노동당 청사 3층 9호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9호실인데 일단 거기로 모든 돈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화폐. 북한 화폐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달러나 모든 그 대금들을 일단 자기들 그 중앙용 그러니까 그 39호실로 들어왔다가 거기서 이제 수입 대금 결제할 거는 결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그 인민들한테 이제 배급표를 나눠주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그래서 39호실에는 관여하는 은행들이 다 대부분 거기 있어요. 뭐 고려은행이라든지 대성은행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무역에 관련된 그 회사도 다 거기에 속해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38호실이라는 말과 39호실이 나와요. 그 2012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일보라든지 뭐 연합뉴스라든지 이런 신문에서 일본 그 신문을 인용해 갖고 김정은이가 39호실을 폐지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8호실도 폐지했고. 근데 이 38호실은 뭐냐면은 식당.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캄보디아나 베트남 가면 북한 식당 있잖아요. 네. 그거를 관리하는 게 이제 38호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뭐 그 나이 드신 분들 뭐 그런 여행 가갖고 그 북한 식당에서 뭐 북한 접대원들 만나 딱 좋아하시는데 그거 사실 국보법이나 그 사람들이 팔아주면서 그거 말 그대로 그 북핵 자금 넘어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38호실도 이제 폐지를 해갖고 이제 넘겼고 39호실도 이제 폐지했다고 지시를 했는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그 미국이 2012년부터 제재를 했어요. 2010년부터 해갖고 계속 제재를 해갖고 39호실에 관련된 그 자금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39호실에 관련된 자금이 막아버리니까는 김정은이 야, 이 무의미하니까 폐지하고 딴 쪽으로 돌리자 이렇게 나와서 이제 폐지된 건데 홍준표 장관이 이런 상황을 알았다면은 이런 무식한 말은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해찬 의원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물표를 봤는데 그 배급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PX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이제 보통 장교들은 뭐 의료 때 했고 뭐 쿠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PX가 사는데 그 PX 운영자가 호주 사람.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수익은 다 호주로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 구조를 홍준표 통일부 장관이 몰랐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경제 흐름이나 이 구조를 모르는 상태로 그냥 논리도 없이 그 개성공단을 중단시켰다는 것은 이 정말 이 무식한 장관 같기도 하고 정말 뭘 믿고 이런 사람을 왜 장관을 앉혔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실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라면은 소위 경제적 그러니까 다른 뭐 통일 평화적인 거 이거 다 차치하고 경제적인 논리만 이렇게 딱 입각을 했을 때 순수하게 우리가 이번에 지금 손실 보는 게 2조 원 가까이 되고 당장 눈앞에 손실이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는 1억 달러라고 계산해도 그 대중국 교역이 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6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해서 이 북한이 그 북핵이나 뭐 미사일 개발을 못 하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녹화 날로 이제 오늘이었죠. 오늘 뭐 국회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도대체 강력한 조치가 뭔지 모르겠어. 이게 그 뒷문 다 열어놓고 도대체 우리만 안 한다고 개발 못 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자금 자체가 그 개발에 들어가는지 그 증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증거는 있다고 하더니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지금 그 남한은 계속 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그 대통령이 전쟁을 막 부추기고 있어요. 근데 일본은 오히려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단 말이야.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미국도 그 얘네가 경제 제재를 그렇게 했는데도 북핵 미사일 개발을 못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 항상 어르고 달래고 우리가 이제 이란 핵 협상 그 당시를 보면서 이렇게 뭔가 밀당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뭐 밀당이 아니라 무조건 막 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치고 나갈 무기도 없어요. 한마디로 정말 종이칼 내지는 그냥 종이 신문지로 몽둥이 하나 만들었고 야 우리가 너네 북핵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야 그런데 막을 수 있는 제재 자체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 중단에서 또 중요한 사태가 뭐냐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헌법 76조에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려서 뭔가를 이렇게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그 명령을 일단 내리고 난 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헌법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 독단적으로 못하기 위해서 국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승인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국회가 안 열린 것도 아니고 국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데 승인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명령은 효력을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개성공단 그 중단 명령은 이게 효력을 상실한 건데 그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정부에서도 대법원에서 이런 그 의견들이 없다는 거죠. 그 개성공단이 중단되면서 저는 가장 큰 우려가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반도가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 쌓여 있으면은 당연히 경제는 뭐 추락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대외 신용도 내지는 외교 정책들이 다 지금 물거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누가 초래했냐면 대통령 말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피터 선배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제 가까운 이모부가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솔직히 개성공단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게 인건비가 150에서 200달러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서 사업하시는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전자제품 기본적인 그런 거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 때문에 안 들어갔고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스스로 평가하시기를 잘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당시에 사업 정말 인건비 때문에 150과 20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인건비 때문에 들어가서 이번에 진짜 다 쫓겨나온 그 사업이 그 한 사람 그 사업장 하나이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십수만 명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에 따른 피해나 거기에 따른 대책은 보상은 과연 누가 해줄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그 정부는 그 재산권을 보호해주기로 했는데 대통령이 재산권을 망가뜨린 거죠. 재산권을 오히려 피해를 입힌 꼴이 됐는데 그 개성공단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북한이 일시적으로 동결하고 자산을 추방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또 입주 기업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사전에 며칠만 말미를 줬으면은 그 완성된 그 자재나 제품이나 이런 걸 갖고 올 수 있는데 못 갖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 북한이 이제 중단했을 때 그 이후에 114일이었을 거예요. 그 후에 8월 달쯤에 이제 합의문을 했어요. 그래서 재발 방지를 위해갖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절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 중단돼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합의해놓고서는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또 박근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가장 큰 결론은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이나 어떤 북풍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 지금 헌법에 맞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헌법학자라든지 헌법 관련된 교수라든지 좀 이걸 분석을 해갖고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탄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면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어떤 경제 논리 이러는데 저는 헌법, 법치가 먼저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그 모든 건 다 물거품이라고 좀 봐요. 근데 실제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장관이 회자되고 있는 게 오른쪽에 요즘에 피곤하다고 상처난 이런 부분들이 통일부 장관이 그리고 통일부 장관 자체가 말박붙기나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대통령의 잘못된 모습이 있지만 보좌진조차 이렇게 제대로 못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제대로 좀 이렇게 뭔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대통령과 장관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와 정말 찌사시 같은 얘기를 하고도 당당하잖아요. 그 왜 그럴까요? 그 누구도 이 사람들을 제재할 수단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법치, 법률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그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서 헌법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헌법은 정말 우리나라의 이념과 그 통치 방식을 다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성공단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좀 우리 계속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얘기 나눠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12일 날 여전히 우려가 있다는 측면을 얘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자료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근거 없어서 공개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하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논란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그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게 좋다라는 생각하에 검토를 하고 그래서 의료진단 마침 기회가 있어서 의료진단에 가서 그동안 제가 이 자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염두에 두었던 사항들 즉 방금 말씀하신 그런 그 달러가 39호실이나 서기실로 들어가고 개성공단을 통한 그 자금도 비슷한 경로를 거치고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 당국에 전해진 70%가 그런 것들이 제가 그 자료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했던 그런 그 자료의 전부라고 그 KBS 뉴스는 말씀드렸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떤 증거 자료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우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증거 자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시죠? 예,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해서 볼 때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 파악한 바에 예스노로 의하면 답변을 해보세요.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을 사실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간다고. 아니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간 것을 저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파악을 했다라는 근거 말씀을 있다는 드립니다. 말인가요, 그러면? 예, 예? 그러니까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 예? 예. 근거가 있다. 그럼 근거를 대셔야지. 아니 근거를 대시겠습니까? 못 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한 바를 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도 확증이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금방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니요, 그러니까 확증이 없기 때문에 아니라고 될 수 있겠지만 그 확증은 아니,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고 의원한테 제가 확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니 그럼 저희는- 증거 없는 겁니까? 확증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제가 10일 날 발표할 때부터 확증을 얘기를 했겠습니다. 하지만 장관께서 그 발언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이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을 중단한 중대한 결단을 내려놓고 왜곡되고 있어요.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점 송구석 그래 네?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유감 표명을 하세요. 이 자리에서. 예, 그 점 다시 한번 그 송구석게 생각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걸 매듭 지으셔야 돼요. 제 말씀.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길바닥 기자가 또 찍어온 영상부터 보고 했는데 참 영상이 재밌어요. 이게 그 홍영표 장관이 그 속된 말로 이제 구라죠. 거짓말을 했는데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또 이 구라 친 거네 한마디로 그런 거라고 좀 생각되는데 그 어저께죠. 이제 그 외교통상 그 긴급 현안 보고에서 그 이제 장관이 출석을 했죠. 출석을 해서 이 처음에 이걸 정세균 더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어요. 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을 하자고 그랬냐면 지금 이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그 KBS 1호 진단에 나와서 그렇죠. 예, 그 개성공단 자금의 70%가 그 지금 북한의 노동당 39호실인가요? 예, 그쪽으로 자금이 흘러갔다라고 이제 주장을 발언을 해서 그 이제 파문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해라,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때 이제 자료가 있는데 그 민감한 뭐 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제 그 장관이 다시 말을 뒤집죠. 공개할 수 있는 자료라면 벌써 진작에 공개를 했을 거다라는 식으로 또 말을 살짝 돌립니다. 이 돌리다가 다시 계속해서 추궁을 하니까 나중에는 외통위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해요. 그럼 결국은 자료가 없었던 거잖아요. 구라친 거죠. 그러니까 구라. 네, 구라친 거예요. 그래서 정세균 위원장 왜 비공개냐? 그러면은 이 공개된 자리에서 자료를 제출하기가 뭐하면 비공개로 해서 제출해라, 제시를 해라, 근거를 대라 하는데 이제 그 자기가 비공개로 해도 더 이상 내놓을 자료가 없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추궁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시인한 꼴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시인을 했는데 대통령은 또 그 연설에서 자금 들어간다고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사전 조율이 안 됐나 봐요. 오늘은 그러니까 아니면은 대통령이 보고를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어제 그걸 못 받았다든가. 아니 난 도대체 이 정권에 있는 사람들, 이 주변의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홍영표 장관도 그 보통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프로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진행을 하면은 자료를 다 모아서 주고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일단 다 초안을 만들어 줘요. 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도 다 써주거든요. 그럼 이 연설문 쓸 때는 이 문구나 이걸 굉장히 고민하면서 쓰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제 아무 조율도 없고 어저께 뭐 장관이 얘기했는데 이게 거짓말이라서 사과를 했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붙여 쓴다. 오늘 또 연설 보면요. 오늘은 그래도 또 이렇게 오늘도 헛소리를 많이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헛소리라니. 아니 문맥도 안 맞아요. 그 연설문 보면은. 그쵸. 근데 오늘은 읽기는 잘 읽더라고요. 떠듬떠듬 그런 거 없이. 근데 이제 왜 저도 이 얘기를 하냐면 사전에 그 장관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렇죠. 국무위원이 국회에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하고 했으면 사전에 지금 이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한 얘기를 체크도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도 국회에 와가지고 자기 와가지고 또 그 시인한 걸 다시 엎어버리는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게 이건 정말 대국민 사기극이지. 이게 뭐 어떤 게 사기극이죠? 사기죠. 그 홍영표 장관 그 질의할 때 보면은 외통위 사람들이 뭐 잘 안 보여요? 다들 어디 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저께 사실은 제가 국방위원회하고 외교통상위원회하고 두 군데에서 고민을 한참을 하고 외통위를 들어간 거예요. 네. 왜냐면은 양쪽 다 그 이제 사드 배치 문제, 네. 그 다음에 개성공단 문제, 양쪽 다 중요한 사안이지만은 외통위에서 이제 그 윤병세 외교통상부 장관하고 장관이 둘이 출석을 하고 그 공방도 굉장히 치열할 거로 예상을 해서 들어갔는데 초반에 좀 정세균 의원이라든가 원희룡 의원이라든가 좀 질문을 많이 했죠. 근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의원들이 한 명씩 자리를 비워요. 결국엔 마지막에는 양 당에 여야 해가지고 두 명씩뿐이 안 남았는데 이게 항상 뭐 어떤 청문회라든가 어떤 뭐 이런 전체 회의에서 늘 볼 수 있는 장면들인데 사실 그래요. 뭐 그런 부분은 있어요. 자기 순서가 지나면 다시 돌아오려면은 시간이 한참 걸리니까 뭐 의원들 개인적으로 나가서 볼 일도 보고 다시 들어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입니까? 네, 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질의도 하지 않고 자리를 이석한 의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의 그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책무는 뭐냐면은 그 위원회에 왜 속해 있냐면 그 위원회 모든 일들이 발생되는 이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국회의원들. 왜냐면 그래야만 나중에 입법이라든지 예산 뭐 심의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질문만 딱 하고 가버리면 도대체 그 안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거 모르는잖아요. 그리고 윤병세 장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그 자기 그 방송사 기자회견이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그 뭐 전체회의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석해서 갔어요. 그 결국은 이제 차관이 대신 앉아서 대신 답변을 하고 했는데 이 개성공단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데 정말 아니 그것 때문에 어저께면은 분명히 오늘쯤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국회 연설한다는 거 알면서도 장관이 무슨 뭐 한다고 나간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국회 연설 끝나고 나서 또 재밌는 장면이 있었죠? 그 대통령이 그 국회 연설 끝나고 이제 나갈 때 그 장면들. 예, 보니까 저도 이제 보니까
뭐 양쪽으로 도열해서 박수 치고 악수하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님 저 여기 있습니다 소리치니까 대통령이 한번 뒤돌아봐서 웃어주고 누님이야 누님? 뭐? 뭐 영상에는 잘 안 잡혔는데 기사를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나홀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하고 일부 신문들 중에서 뭐 박수를 몇 번 쳤다 이런 얘기 하는데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설 할 때 그 새누리당 70%안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걸로는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언론이 얼마나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의 그거는 서로 예의라는 건 쌍방이거든요. 아니 박수 칠 때 떠났으면 좋겠어요. 박수 칠 때 떠나라고. 그런 박수면 모를까. 박수 몇 번 치는 거 횟수를 그 기자들이 그거 횟수 체크할 동안 발언 하나하나 제대로 들어서 어디 그렇죠. 어떤 발언에 오류가 있는지 아니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지. 박수 몇 번 쳤나 그거 몇 번 그걸 왜 쉬고 있냐 그 카운트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설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북한 얘기.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도대체 우리는 남한의 대통령들은 북한이 없었으면 어떻게 우리나라를 통치했을까? 뭐만 나오면 이제 북한을 갖다 붙이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통일에 대한 이념, 그 다음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어떤 사상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jam권 잊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 그렇죠. 통일 대박을 엎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쪽박된 거죠. 예, 뭐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하죠? 프로세스 한미 프로세스인가 뭔가 네. 말도 어려운데 아니 저는 자꾸 이게 전쟁 얘기했는데 아니 전시작 조건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왜 자꾸 전쟁을 부추기는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오히려 전시작 조건이 있는 미국이 자꾸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공포 분위기로 조정을 해도 막아야 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데 왜 한국 사람들이 뭐 스트림 전쟁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 흘러나가는 거 보면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쟁에 대해 어떤 고조도를 높이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반도 자체가 지금 그 미국의 무기 시장이 되지 않았나. 그쵸. 거기에 이제 이 미국의 그런 어떤 뭐 사드라든가 이런 어떤 무기 시장 거의 지금 우리한테 뭐 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뭐 압박에 의해서 사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이게 중국을 자꾸 이런 것들이 자극을 하고 왜 우리나라가 이 무기 시장의 역할에 왜 이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미국의 어떤 군수업체들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걸프전이나 이라크 뭐 아프가니스탄의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지역 전쟁을 보면은요, 완전히 끝난 전쟁이 없어요. 다 계속적인 지역 그 소모전 전쟁을 하면서 무기는 계속 팔아먹고, 그 다음에 미군이 계속 투입되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항상 피폐해지고 죽고, 그 다음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항상 무기를 팔 수 있는 노다지 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한반도가 변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거 거의 100% 총선을 겨냥한 부품 공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거 우리나라 살 돈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한 대 1조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무기를 미국에서 사면서 1조까지 주고 산 무기가 전투기 외에는 없거든요. 네, 저는 이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그 북풍이라든지 안보 문제는 항상 뭔가 그 투표에서 10% 이상의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 보수나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카드인데 이게 아마 총선이 이제 저희가 4월 13일이니까는 지금 한 50 며칠 남았는데 한 40일까지 이러다가 한 40일 후반에 쫙 풀린다고 좀 봐요. 풀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국회랑 이제 대립하고 있거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총선 전에 한 방에 털어놓을 건데, 이런 거에 또 현혹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 그리고, 정편이 뭐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 뭐 전쟁, 뭐 불사로, 뭐 전쟁 얘기만 맨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대로 믿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래서 취재하면서 이제 그 의원들을 좀 만나면서 이제
질의하지 않았어요? 질의하면은 좀 의원들이 똑바로 지금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는 의원들이 좀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답답하네요. 네, 그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뭐 질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요. 네. 한숨만 나옵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이제 직접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네. 지금 이 여야 의원들 통틀어서 입으로는 지금 굉장히 이 사태가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어저께 긴급 현안 보고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장관의 태도도 그렇고 결국 어저께 논점은 이제 홍 장관이 결국 거짓말 한 게 들통난 셈이다 해서 그것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졌지만은 그와 관련해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질의가 좀 오가고 해야 되는데 뭐 새누리당은 뭐 말할 거 없고, 근데 뭐 더민주당 야당 쪽에서도 사실 그렇게 뭐 핵심 있는 질의, 추궁성 있는 질의 그렇게 나오질 않았거든요. 뭐 이해찬 의원이 굉장히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사실을 많이 얘기한 부분은 이제 화제가 됐기도 했지만은 좀 그 정치인이라면은 어떤 그 해안, 그러니까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좀 여야 가릴 것 없이 특히 뭐 야당의 어떤 더불어민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라면은 지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야 이거대로 좀 하자 이렇게 좀 밀고 갈 수 있는 그 해법을 좀 스스로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박근혜 정권에서는 이 해법도 없어. 지금 무작정 지금 전쟁 공포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든 뭐 선거 이기고 뭐 좀 미국한테 좀 도움이 되려는 아부짓을 하는데 이런 것들 좀 한 방 깨트릴 수 있는 좀 사이다 같은 그런 질이나 좀 해법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뭐 의원이 저한테 참 이성적인 논리로 이 정권이 통하지 않는다, 참 무기력하게 만든다라고 이제 어떻게 호소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국민이 뽑아준 선출직들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포기하지 말고 아무리 뭐 논리적으로 안 통한다고 하지만 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좀 추궁하고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총선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뭐 다들 이제 총선 나가서 뭐 바쁘지. 정신 없으니까 이해는 하지만 마지막까지 자기가 이 4년 동안 의원직을 했던 사람들로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바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선거 때문에 뭐 지역구 가서 일하는 국회의원들도 많이 있고 바쁜 거 알지만은 끝까지 정말 그 세비받는 국회의원의 어떤 책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바깥에서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감기 걸리지 말고 건강하세요. 예,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활성화법, 이래도 서명하시겠습니까? 1월 18일 대통령이 판교역 광장에 나타났다.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38개 단체가 주도하는 민생 구하기 입법 서명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였다. 이 서명 운동이 통과를 요구하는 법안은 박근혜 정부의 핵심 법안인 경제활성화법. 경제활성화법의 입법 제안은 국회 직무유기다. 행정부의 수령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 채 민간 단체가 주도하는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상 초유의 사건. 대통령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든 경제활성화법은 어떤 법일까? 경제활성화법은 크게 노동5법과 경제입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노동5법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산재보험법 개정안,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 파견근로자법 개정안. 경제입법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일명 원샷법. 이 중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은 노동5법, 이 법이 통과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 첫 번째,
현행 최대 2년인 상태에서 35세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 한해 계약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기간이 만료된 계약직 사원 장고래 씨, 정규직 욕심을 내지 말라는 오 과장에게 진심을 말하는데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그저 다 같이 일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같이 계속이요. 그래, 그럼 여기 사인해. 이게 뭐죠? 계약직 2년 연장이요? 저는 벌써 2년을 채웠는데. 법이 바뀌었잖아. 빨리 사인해. 현행법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지속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이후 고용을 지속하려면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개정법은 2년 계약이 만료되어도 더 쓰고 싶다면 계약 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산재보험보상법 개정안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되 중간에 경로 이탈이 있었을 경우는 보장하지 않는다. 산재보험보상법 배송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택배기사 나씨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갔지만 산재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왜요? 출퇴근 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 처리해주는 것 아닙니까? 출퇴근 경로가 매일 달라지시잖아요. 퇴근길이었는지 놀러가는 길이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출퇴근 도중 사고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만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건설 일용직, 화물 운송, 택배 기사, 외근 많은 영업 판매직 노동자가 해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행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한 자에서 24개월간 270일 이상 근무한 자로 상향 조정한다. 1년 반을 다닌 직장에서 해고된 박 씨. 실업급여 신청하러 왔는데요. 신청 자격이 안 되는데요. 못 받아요. 네? 왜요? 법이 바뀌었어요.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돼야 경제도 살고 국민도 삽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서명, 이래도 하시겠습니까? 김 기자 또 어제 멀리 갔다 왔다는데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전북 정읍에 다녀왔습니다. 정읍까지 갔다 온 거예요? 현재 그 백남기 씨라고 기억하시죠? 네, 그럼요. 예, 농민 백남기 씨 지난해 11월 14일 날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현재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으신 이제 농민인데 백남기 농민을 회복을 기원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어찌 보면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그 백남기 씨의 고향인 보성에서부터 지금 서울까지 이제 장장 17일에 걸쳐가지고 도보, 행진, 순례단이 지금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그럼 언제 출발을 한 거죠? 보성에서? 예, 지난 11일 날 이미 출발을 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정읍을 갔다 온 거는 밑에서부터 행진이 지금 서울로 향해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네, 그 중간에 그렇죠. 이제 정읍까지 어느새 올라와서 어제 같이 컨택을 해서 함께 좀 걸었습니다. 영상 보니까 우리 문규현 신부님도 이렇게 보이셨는데 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를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분을 또 인터뷰를 하고 오셨나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문규현 신부님이 그 같이 걸으신 분 중에서는 가장 이제 거리의 신부님답게 네. 가장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 문규현 신부님 옆에서 같이 걷는 분이 할아버님이 한 분 계셨어요. 네. 8순이 넘은 노구의 최종대 어르신인데 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82세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제가 작년에 이맘때쯤에 네. 그 기억하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이 안산에서부터 팽목까지 네. 20박 21일에 거쳐가지고 도보 행진을 도보 했습니다. 행진을 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진도에 끝날 무렵에 이제 다시 한번 거기도 현장 가서 취재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처음부터 안산에서부터 팽목까지 계속 걸음을 같이 하신 거예요. 아, 그럼 작년에 세월호 그 도보행진 때도 지금 최정대 어르신이 그 행진하셨고 또 올해도. 이번에도 또 행진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번에 그러니까 작년에 20일, 올해 지금 17일. 이게 말이 그렇지. 저 올해 30대 중반인 저도 걷기가 진짜 벅찬데 힘들죠. 이걸 끝까지 같이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너무 이 어르신을 어제 거기 현장에서 뵙고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어르신 저 기억하냐고 그랬더니 기억은 못 하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뷰 내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르신 왜 여기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냐 그랬더니 미안해서 지금 이 모든 사태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래서 미안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같이 다닌다.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어르신이 무슨 말한 이걸 떠나서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왜냐? 작년에 우리 세월호 진상규명 한다고 작년에 유가족들을 비롯해서 전 국민이 같이 정말 동참해가지고 도보행진을 비롯해서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높였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1년이 지나서 같은 시기에 같은 어르신께서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으니까 또 걷고 계신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현실이 얼마나 전 진짜 이게 좀 서글프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 정말 그 어르신 같지 않은 정말 이렇게 몰지각한 어르신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어르신의 그 인터뷰를 좀 한번 따오셨나요? 네. 그럼 우리 인터뷰 한번 좀 보고 듣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죠.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하시죠? 작년에 인터뷰 제가 그때 거의 다 와서 했었는데 그 진도 거의 다 내려가가지고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또 뭐 고난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그런 걸 공감하기 위해서 직접 관계는 없고 뭐 농민이 아니더라도 농민이나 국민이나 다 같은 일을 그러면 와서 여기까지 한 2-5 달간 거기 그 서울대학교 농성장에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있다가 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마음을 조금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근데 작년에 세월호 가족들이랑 20박 20일 거의 그렇게 들고 지금 또 1년 새 같은 또 겨울에 이렇게 또 걷고 계세요. 감회가 어떠세요? 다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잘못 같아요. 기성세대에서 할 일을 다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꾸 일어나고 결국은 다 모두의 책임같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 저랑 인터뷰할 때도 눈물 보이셨는데 이렇게 막 어르신 같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시니까 근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란 말이야. 사실 우리에게 있지. 이걸 이런 것들을 누적되게 계속 이걸 대를 물려서 그 다음 세대에게다가 딱 이렇게 이런 걸 해준다 같으면 우리 책임이 더 큰 거지.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도 그 전에 뭐 이 역사를 봐서 예를 들어서 3.1 만세라든가 또 비근한 예로다가는 그 4.19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당했던 그때 그 젊은 층이었었는데 지금 그대로 또 답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식으로 나가서 결국은 그 사회를 좀 어떻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우리가 후세에다가 뭘 자랑스럽게 얘기할 것들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가는 거지. 앞으로 한 열흘 이상 남았어요. 끝까지 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으려 지금 가봐야지 않겠어.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아까 제가 걷는 거 보니까 어르신 계속 좀 불편해하시던데. 작년 오고 올해 또 다르고 이게 달라지는 건 확실해요. 뭐 어른들 말씀이 무슨 80 지나면 뭐 매일매일 달라진다더니만 그 말들이 아마 지금 발도 또 부르트고 뭐 또 이 담도 왔다 갔다 걸리고 아유. 그때 시작한 거니까 또 해야지. 끝까지 몸 잘 챙기시고요. 네, 제가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예. 어르신의 얘기를 듣는데 정말 저도 그 김 기자처럼 제가 오히려 더 죄송하네요, 진짜. 네. 어떻게 보면은 해결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걸으셨는데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고 점점 더 사태는 더 나빠지고 전 되게 걱정되는 게 또 이러다가 이 어르신이 또 내년에 또 걸으시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런 사태들이 계속해서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반복될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지금 도보행진 같은 경우는 백남기 어르신이 어쨌든 백남기 씨가 농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농민들의 열기와 동참이 굉장히 커요. 왜냐 그 당시에 복귀를 했을 때 11월 14일 전국에서 이제 민중총 이제 걸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이 와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농민들이 근데 그렇죠. 온 이유는 자기들이 1년간 정말 피땀 흘려서 농사 지은 거 다 걸어없는 상황이 오고 이 정부가 아무것도 맨날 거짓말만 하고 쌀값 뭐 조정해준다 이런 말만 하니까 올라와가지고 시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국가폭력에 맞아가지고 그냥 쓰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그 경제 관료 중에 그런 말이죠. 아니 왜 굳이 이 비싼 쌀을 우리가 수매를 해주냐, 더 싼 쌀을 우리가 수입해다가 먹으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 관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농민들 입장에서의 그 쌀은 단순한 쌀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가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 미래는 정말 이 쌀 식량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우리의 생존권을 오히려 정부가 위협을 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언제나 농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너희들은 우리 지금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농업은 항상 맨날 제일 꼴찌잖아요. 네. 제일 마지막 순위로 밀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백남기 농민도 올라와가지고 그런 지금 집회나 목소리를 높이다가 그런 걸 당한 건데 저는 이 현실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어르신을 비롯해서 농민들이 같이 연대의 발길이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어제 같이 걸을 때도 그 전농의 의장이 같이 좀 이야기를 했는데 분노에 차서 왜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초록색 바탕에 조끼를 입고 앞에다가는 백남기 농민의 회복과 그리고 책임자 처벌 뒤에다가는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그 문구를 들고 정말 발이 부르틀 때까지 다 터질 때까지 걸을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절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백남기 농민이 그 물대포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지가 지금 90일이 넘었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봐도 우리가 길거리 스치다가 어깨를 부딪혀서 서로 넘어졌다고 하면은 어떻게든 누가 자잘못을 떠나서 죄송합니다, 먼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 살아가는 사람의 상식 아닙니까? 지금 농민들이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집회 현장에 나가 그 농민을 박근혜 정부가 물대포로 쏴서 농민이 지금 죽게 이르게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모든 걸 떠나서 이거는 사과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책임자가 분명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은 그 왜 그렇게 됐는지 공권력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묻고 원인을 묻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않고 지금 사람이 죽여놓고 지금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지금 시쳇말로 쌩까고 있는데요. 이건 대한민국 정부라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회복.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뭐 계속 얘기하지만은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더 후퇴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도보행진을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도보행진이 계속 사람들한테 좀 주목을 받고 같이 동참하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또 쟤네들 또 뭐 조끼 입고 뭐 띠 두르고 또 행진하는가 보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사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뎌지는 게 너무너무 아프고 솔직히 선배 어제 제가 그 걸으면서 그러니까 가방을 메고 같이 그 추운 겨울날 어제도 눈보라가 몰아치더라고요. 네, 그렇죠. 몰아치는데 같이 걷는데 힘들어요. 이 걷는다는 게 말이 이게 장난 아니지. 쉽지가 않아요. 보통 하루에 걷는 게 25km에서 35km를 걷는데 어제 제가 같은 경우 걸은 거는 저는 5시간을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래봐야 12, 3km밖에 같이 안 걸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뭐냐면은 평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거기 같이 50여 명이 걸을 동안 제가 가장 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농민들 대부분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 농업 그
지키고자 하는 정말 열망과 생각들이 있고 그걸 또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도 동참하지 않으면은 정말 이 농업이라는 그 주축도 우리나라의 정말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그냥 한 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이 정말 헬조선, 각자도생 이 정말 혼용무도한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낼 수 있는, 시민들이 낼 수 있는 목소리는 이제 점점 차단되고 있고 언론도 막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방법이 없어요. 같이 나와서 연대해주고 동참해주고. 솔직히 백남기 어르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버지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백민주아 씨랑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냥 우리 아버지 나이예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보겠다고 현장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물포에 맞아서 쓰러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전 그렇게 느꼈어요. 아, 그럼. 네.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가 정말 교통사고만 나가고 하경을 헤매도 정말 마음이 부들부들 떠는데 정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 농민들이 그 동참을 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앞으로의 정말 아이들 아까 전에 이제 그 최정대 어르신이 이제 그 인터뷰에도 나왔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공간 땅이 대한민국인데 그 대한민국을 과연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어르신이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이런 사태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농업이라는 그 땅이라는 그 생명, 식량이라는 이 근원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이런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가지만 더 강조를 하면은 선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기 목소리 낸다고 이렇게 국가의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사경을 헤매야 되고 정말 이런 사회가 이게 말이 되는 세상인가? 다시 한번 반문하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목소리를 내겠다고 이렇게 걷고 있는 이 현실, 이 비정상적인 현실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아직 그래도 죽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날도 그러니까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50여 명의 시민들이, 전국에서 온 시민들이 함께 했고, 주말에는 300여 명, 400여 명까지 시민들이 동참이 늘어나요. 그리고 당장 지금 이번 달 27일 날, 지금 보성에서부터 출발한 이 순례단이 서울을 향해서 제4차 민중 총궐기를 향해서 지금 걷고 있어요. 앞으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천안, 안산, 안양, 서울까지 우리 시민들의 연대와 동참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상당히 많이 열려 있거든요. 앞으로도 저도 계속해서 취재를 하고 보도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동참과 같이 목소리를 함께 내주길 좀 진짜 바랍니다. 저희 배경에 지금 이제 일정표가 나와 있으니까는 시간이 되시거나 아니면 정말 동참하고 하고 싶은 분들은 저 일정에 맞춰서 함께 정말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운 날씨에 멀리 정원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계속 끝나는 날까지 계속 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마음대로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습니다. 헌법 76조에는 긴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고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 IMP터 시청해주신 조합원과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So give me the sign.